안녕하세요. 홈리스 월드컵 조직위원장 이근호입니다. 서울 2024 홈리스 월드컵이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와서 경기를 관람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선수들의 열정과 실력을 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목요일 현재 5시 8분 지나가고 있고요. 효균풋볼 목요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어제도 제가 대충 보긴 봤었었는데 그 챔피언스 리그 진행되고 있고 아챔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약간 스몰 토크식으로 좀 오프닝 토크를 그 챔피언스 리그 경기 결과를 좀 정리하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주요 포인트들 몇 팀만 좀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그 볼로냐 대 이제 샤흐타르. 사실 볼로냐가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모타 감독 때문에 워낙 좀 화두가 됐었던 팀이었었고 근데 이제 감독 바뀌고 나서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첫 출전을 했는데 어쨌든 첫 경기 이제 샤흐타르랑 이렇게 비겼어요. 네. 형이 보기엔 좀 올 시즌 볼로냐 감독 바뀌고 나서 현재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시즌 볼로냐는 승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그와 챔스 통틀어서 다 해서 일단 승리가 없어요.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경기를 못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원래 이탈리아노 감독은 피오렌티나 맡았을 때도 경기 자체를 아예 못하거나 뭐 그런 감독은 아니었어요. 결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느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임을 한 거긴 한데 그 느낌이 듭니다. 야 진짜 골을 못 넣는다. 그건 맞아. 카스트로도 계속 공중 위로 날려버리던데. 이게 사실 근데 이게 피오렌티나 때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이 이탈리아노 감독의 팀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피오렌티나도 보면은 컨퍼런스 리그 결승까지 2번이나 갔잖아요. 근데 2번 다 결국 우승을 못했잖아. 준우승에 멈췄잖아. 그러다 골을 못 넣어서 그런 거거든. 그게 특히 지난 시즌 결승 같은 거는 그거는 이겼어야 돼. 그거는 그건 이겼어야 되는 게 결국 골을 못 넣어가지고 결국 선제골 먹히고 그리고 졌잖아요. 이 경기도 샤흐타르랑 경기도 비슷했어요. 경기 잘 지배하고 몰아붙이는데 골을 못 넣어. 이 정도면 감독의 운수가 나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운이 안 따르는 것 같아. 볼로냐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지난 시즌 조금 잘했던 선수들 폼이 좀 올라올 필요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에비샤 같은 선수들은 지금 폼도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경기에 잘 못 나오는 감도 있고 그러면 오르솔로니 같은 선수도 좀 폼이 올라올 필요가 있고 어쨌건 간에 그 선수들이 올라오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지금 초반은 매우 안 좋다. 사실 근데 이런 팀들이 생각보다 시즌 초에 많아요. 경기력 도르 약간 그렇게 하잖아요. 경기력 진짜 좋은데 골 못 넣어가지고 승점 못 쌓고. 아니, 생각해보면 슈투트가르트도 물론 뭐 직전에 그래도 이제 승리를 좀 챙기고 있지만 8월 한 달과 9월 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슈투트가르트도 괜히 좀 우려하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 전 시즌은 강등권 싸움을 하다가 지난 시즌 이제 완전히 상위권으로 올라온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유럽클럽 대항전 병행하는 거 그리고 센터백 안톤 선수 나간 거 이런 공백 어떻게 슈투트가르트 메울까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그래도 슈투트가르트는 내용은 좋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함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메이저 대회 하고 나서 프리시즌을 거의 못 하잖아요. 이번 그쵸. 시즌은 되게 크고 저는 코치 입장에서 맨날 얘기하지만 프리시즌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못 만드는 게 아니고 특히 감독 바뀌었을 때는 감독 게임 모델이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거여도 이제 누구는 단어가 이제 어휘 같은 게 표현이 다르면서 거기서 선수들 같은 경우 혼동이 올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챔피언스리그 대회 나오는 팀들은 다 인터내셔널이잖아요. 막 선수가 국적이 뭐 많으면 막 10개, 뭐 10개 이상도 섞여 있는 팀들인데 그럼 선수 관점에서는 그런 감독이 하다못해 훈련 중 경기 중에 쓰는 표현이라든지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떻게 보면 재정립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그게 메이저 대회가 있으면 그 프리시즌을 치르지 않은 선수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팀적으로 사실 정리정돈될 게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내적인 건 물론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볼로냐도 유로 때 꽤 참가했던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뭐 감독 교체까지 감안하면 그런 것도 좀 섞여 있지 않나.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만하다 그 느낌일 것 같고
클럽 브리에랑 이제 도르트문트 이때 경기 치렀었는데 이 기록으로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단일팀 상대 5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한 최초의 팀이 도르트문트더라고요. 그게 네. 어쨌든 단일팀 상대 무실점이라는 건 브리에한테 그만큼 그치, 강했다는 그치. 뜻인 건데 네. 사실 대진으로 봤을 때는 그래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브리에와의 객관적인 전력 차는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기록인 것 같기는 하나 그 올 시즌에 도르트문트를 아직 국내 중계가 제가 알기로는 편성이 안 됐던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직 도르트문트 중계 못 해봤어요 올 시즌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제가 하나 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중계를 제가 들어간 분데스리가 팀만큼 꾸준하게 경기 본 건 아닌데 그래도 브레멘전 중계 준비하면서 본 경기 그리고 뭐 이 경기도 간단하게 봤고 뭐 하이덴하임전 4대2로 나왔던 도르트문트가 승리 거뒀던 경기도 지난주에 있었죠. 그 경기까지 봤는데 기본적인 팀 빌드업의 구조는 약간 3-1-6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선수가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윙백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뭐 기튼스가 있을 때는 기튼스한테 중앙으로 좀 들어오는 드리블을 자유롭게 맡기고 아니면 또 반대로 뭐 벤세바이니가 들어올 때는 또 오버래핑이나 아니면 조금 뒤쪽에서 볼 작업을 맡기기도 하고 포메이션 자체는 딱 3-1-6 형태를 갖추는데 선수가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동선을 경기마다 되게 다양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을 저는 경기를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개인적인 욕심은 좀 더 많은 경기를 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좀 매력적인 팀이라고 좀 느꼈고 브레멘전이 이제 그 경기는 0대0으로 이기지 못했어요. 골도 나오지 않았고 팬분들이 느끼기엔 좀 답답했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과정이나 내용이 누리사인이 와서 좀 도르트문트가 이전 테르지치 때보다는 좀 다른 축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아이디어가 좀 보여서 약간 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팀이라고 저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합니다. 아니 이 경기 보더라도 뭐 기라시는 어쨌든 페널티킥 골 넣긴 했지만 최전방에 기라시 있고 없고 차이도 크고 기튼스도 진짜 잘하던데. 기튼스는 진짜 드리블러로서 올 시즌 우려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도 좀 확실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런과 같은 선수들도 아뎀이나 말런이나 아무래도 좀 더 성장이 돼야 돼 윙포워드들이긴 한데 말런 하이덴하임전에 넣었던 골 보면 와 터치랑 턴 이런 게 자신감이 확실히 올랐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주거든요. 초반 출발은 제가 느끼기엔 좀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도르트문트도 클럽 브리에게 3대0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손쉽게 승리 따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랑 이제 지로나 경기였었는데 이 경기가 같이 하니까 이 자책골로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 치르면서 진짜 기회 많이 얻었는데 이 팀도 골 진짜 안 터지더라고요. 형 같이 보지 않았어요? 틀어놓고 같이 보긴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맨시티랑 인테리 경기를 더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못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맞아요. 길었었고 그랬는데 사실 그거보다 사실 3경기가 동시에 치렀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중간중간 보면은 코먼트리 토트넘이 더 웃겼어요. 요쪽 막 이렇게 웃기긴 이거 했어. 막 보다가 뭐 이렇게 끊겼어. 여기 보고 있으면 코먼트리가 계속 공격하고 있어. 막 그런 느낌이었어. 어떤 분이 그 맨시티라고 이렇게 코멘트리 유니폼이 너무 똑같이 하늘색이니까 이게 해가지고. 또. 맨시티는 그래서 챔스도 하고 카라바오컵도 하고 있다고. 저도 이 시간대 제가 브라이튼 울버햄튼 중계를 하고 있었어서 경기를 라이브로는 못 봤었는데 어쨌든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평가들을 쭉 봤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교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가 굉장히 좋았고 해외 팬들의 반응이긴 하지만 해외 팬들은 거의 파리 생제르맹의 메시 다음은 이강인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도 그렇게 초반부터 폼이 너무 좋잖아요. 일단 개막전 골에 이어서 연속골도 넣어주고 볼키핑 뭐 이번에도 27분 만에 키패스를 기록상 3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강인 선수가 임팩트를 남기기엔 너무나도 훌륭했던 또 시간이 아니었나. 개인 폼은 참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 근데 그런 건 어때요? 사실 개인적으로 폼은 진짜 좋은데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했을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강인 선수에게 전문적인 그러니까 딱 확실한 포메이션 하나를 놓고 이 선수를 계속 그 자리에 쓰진 않잖아요. 덴벨레 나오면 이제 왼쪽으로 옮겼다가 또 왼쪽에 다른 선수 나오면 또 오른쪽으로 이강인 옮겼다가 아니면 그 밑으로도 썼다가 근데 사실 멀티성이 있다고도 봐야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인의 확고한 하나의 자리의 주전 경쟁에서는 또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라는 평가도 있으니까 사실 지금 입지가 그렇죠. 주전이 아닌 거고 이강인 선수는 지금 어쨌든 루이스 에리케 감독이 생각하는
파리 생제르맹의 베스트 11에서 지금 들어가진 못한 것 같아. 근데 베스트 12는 되겠지. 12번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제 교체로 어쨌든 간에 먼저 투입하는 선수는 되겠죠. 지금 그 정도의 입지까지는 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강인 선수 개인의 폼이 이렇게 좋은데도 이 선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팀을 만들어 볼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보면은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되게 좋은 느낌이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해요. 뭐 시즌 중반 되면 약간 바뀔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난 시즌에는 파비안 루이스 선수가 폼이 굉장히 좋으니까 파비안 루이스 선수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이제 썼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에도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루이스 에니케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를 보고 있다가 지금은 저쪽이 약간 안 풀려. 그럼 저기 이강인 넣으면 되겠다. 처방하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처방전 느낌이야 진짜. 약이야 약. 여기 이제 연고 발라줘 여기다 이강인 싹 해주고. 예. 근데 오른쪽에 덴벨레가 지난 시즌 덴벨레가 물론 되게 좋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올 시즌 초반에 덴벨레 이펙트는 제가 볼 때 그 정도 단계까지 아직 오진 않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아쉬우면 아쉽지. 탐욕도 탐욕이고 사실 그 바르셀로나에서 안 좋았던 그 그림들은 어제 경기에 사실 다 나온 것 같아서 초반은 제가 볼 때 덴벨레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덴벨레의 모습을 보면서 이강인이 오른쪽에 더 우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팬분들 사이에서도 더 나오는 게 아닐까. 덴벨레는 그런 선수죠. 그런 선수예요. 아니 그럼 장 코치가 보기에는 이렇게 멀티플레이 성향이 있는 선수들을 봤었을 때 코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여요? 뭐 이 선수를 말 그대로 진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방전 느낌으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쏠쏠하게 쓸 수 있어서 좋다라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그널이에요? 아니면 뭐 여기저기 다 쓸 수 있기는 하지만 하나에 대해 명확한 이게 없어서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도 히든 풋볼 때 얘기했을 때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저는 그냥 굳이 비교하자면 베르나르도 실바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티 보면은 베르나르도 실바도 우리가 인상을 물론 당연히 선발 라인업에 나오는 경기들이 많긴 하지만 근데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데브로이너도 그러잖아요. 부상이 굳이 아니어도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되지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번 인테리전도 전반 끝나고 빼버렸어요. 데브로이너도 뭐 물론 부상 이슈가 있었다곤 하지만 뭐 사비뉴랑 둘 다 뺐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전에서 밀렸다. 이거 뭔가 삽질했다. 뭔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감독 코치 입장에서는 경기를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상대 팀은 한 4-5경기를 봐요. 뭐 적으면 3경기, 많으면 5경기 보통 보니까 보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랑 하면은 얘네가 요런 약점이 있고 요런 강점이 있으니까 강점은 상쇄하고 약점을 공략하려면은 누구를 넣어야 될까? 그럼 이제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죠. 주중에 훈련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막 보는 거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생각을 하다 근데 이제 스태프 회의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딱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자. 이게 가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경기 전날에 그게 이제 다 한번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1시간 정도 해서 공격 국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냥 공수 전환을 안 해요. 보통 그러면. 경기 전날에. 왜냐면 공격을 훈련하는데 수비 전환을 가져가게 되면 그 부하가 크니까 경기 전날에 부하가 커져서 그게 아니고 상대가 수비를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선발 라인업에 포함 안 된 선수를 세팅해놓고 자, 공격! 해서 그거를 이제 브리핑을 이렇게 몇 번 채용을 해요. 그다음에 끊고 그다음에 상대가 이제 상대가 거꾸로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수비라는 거 세팅해놓고 근데 이래서 우리가 공을 뺏으면 그냥 거기서 끊는 거예요. 그냥 공수 전환을 하면 경기처럼 돼서 부하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경기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표현을 하자면 딱 말씀해주셨던 게 좀 표현이 되게 좋죠. 11번째는 아니고 12번째. 근데 제가 농구로 비유를 많이 매번 했었잖아요. 식스맨에 축구도 점점 식스맨에 가까워질 거라고. 경기의 이 숫자도 그렇고 이제 감독들의 이 게임 모델이라는 게 구체화되기 때문에 누가 언제 들어가든지 그거를 게임 모델을 이해하고 그 원칙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이제 뭐 농구의 식스맨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국에 이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전형적인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아쉬움은 확실히 좀 있을 수 있죠. 뭐 어쨌든 선발로 나와서 막 90분 뛰는 거를 보고 싶은 팬분들께서는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다 넣어도 제 기능을 한다는 거 자체가. 왜냐면은 이게 그 지난 시즌에 랑스전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압박하는 것 때문에 거의 그 자기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계속 가질 때도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근데 그럴 때도 그 선수를 그 근처에다 놓는다는 거는 그만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압박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특히 1대1로 압박을 하는 형태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1대1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1대1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면 계속 2대1, 2대1, 2대1이 올 수 있어요. 근데 1대1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계속 거기서 밀려서 계속 갇혀있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강인이라는 선수는 결국에는 어느 위치, 어느 공간에 있든지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강점이 있으니까 딱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처방전 내리는 것처럼 딱딱딱딱 들어가면은 곧바로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흔들어주는 역할도 좋지만 이 선수가 킥도 좋잖아요. 네네네. 뭐 아까 채팅창에도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지난 시즌도 중계할 때 느꼈었는데 하키미가 프리킥을 차서 제대로 찬 걸 한 번을 못 봤거든요. 단 한 번을? 본인이 근데 무조건 차려고 하잖아요. 키미야, 널 좋아하지만 한 번은 양보해라. 특히 왼발 각에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못 넣어야 되는데 다 날아가. 근데 항상 본인이 차겠대. 근데 어제 같은 그 위치는 사실 네. 왼발 키커가 차기 좋은 위치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키미가 좀 봐주는 게 맞지. 사실 두 선수 그 프리킥 때문에 약간 그 저기 약간의 말다툼 같은 거 있었던 거 한번 잡혔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키미 좀 양보해. 너 형이잖아. 근데 이게 네. 페널티킥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슈가 좀 더 많이 되잖아요. 아. 막 네가 차례 내 차례 막 싸워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감독이 또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되려 페널티킥보다 솔직히 프리킥이 더 정글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러니까 뭐 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죠. 감독이 왜냐면 정해주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스페인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프리킥 같은 경우는 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이렇게 그냥 딱딱딱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프리킥은 거의 약간 자율에 좀 맡기는 경우가 제가 체감하기엔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갔을 때 저기 스페인 사브리그 팀 있을 때도 막 끝나고 훈련 끝나고 나면 막 프리킥 막 계속 차요. 그때도 저기 다미안이라고 작년 레알 베티스 B팀 있었던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 그때 그 팀 있었는데 이제 왼발이에요. 왼발이고 이제 킥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바르셀로나 유스인데 이제 킥이 좋은 편인데 훈련 끝나고 프리킥 차면 계속 차요. 그럼 감독이 가가지고 막 그래요. 야, 경기 때 찬다고 해. 이거 맨날 차가지고 뭐 하냐고 이러면은 막, 안 된다고 말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뭐하러 연습하냐고 안 찰 거면서 찬다고 하라고 너 왼발잡이고 다 오른발 키커니까 너 왼발인데 차라고 찬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럼 뭐하러 연습하냐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쭈글쭈글해지는구나. 네, 기존에 차던 애들이 있으니까. 걔도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랬어요. 네, 엄청 이제 나이가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진짜 있고 예전에 그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했을 때 가야랑도 이제 막 실갱이하는 거 나오고 했었잖아요. 있었죠. 네, 되려 이게 프리킥이 진짜 정글이라서 약간 그 뭔가 표현이 좀 웃기지만 기싸움 아닌 기싸움 같은 것도 있어서 네, 뭐 모르죠. 뭐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는데 좀 쉽지 않긴 할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좀 기회 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 좀 그만 차고 본인이 딱 차는 걸 볼 거 아니야? 그럼 이강인이 차는 걸. 얘가 나보다 잘 차는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 들 때 그럼 더 안 비켜줄라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안 되고 한 두 번 정도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럼 이제 약간 이제 저절로 그러니까 정글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힘의 섭리예요. 이렇게 그쵸. 싹 밀려나고 이제 딱 여론도 되는 거죠. 야, 제가 차게 저번에 넣었잖아. 그럼 이제 하키미가 또 쭈글쭈글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길게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지로나는 지난 시즌에 진짜 엄청난 돌풍의 팀이었고 이게 아마 구단 최초로 얘네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처음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 유럽 대항전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좀 알아보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바르셀로나한테도 어쨌든 대패를 했고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장코치가 어쨌든 라리가도 중계하고 있으니까 장코치가 보기에 지금 이번 시즌의 지로라는 좀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나요? 저는 솔직히 지로나가 리그 우승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승을 한 건 아닌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안타깝다는 건 지금 시점에서 그냥 안타까운 거는 우승하지도 않았는데 전력 손실이 너무 커요. 저는 솔직히 리그 우승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과거에 막 리그왕도 예를 들어서 그 몽펠리에가 뭐 지루, 유네스 벨란다, 그 다음에 뭐 스탄불리 막 이런 애들 완전 싹 다 우승하고 다 뜯겨나가고 나서 이제 시즌 치른 적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우승한 다음이란 말이죠. 그쵸. 네, 우승한 다음인데 이거는 우승하지도 않고 리그 3위 했는데 완전히 무슨 박살이 났어요. 왜냐면 포지션 멤버더라도 알레시 가르시아 중앙 완전 핵심 코어 나갔죠. 그 다음에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9번 스트라이커가 일단 도우비크. 도우비크 나갔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도우비크가 오자마자 잘해줘서 그렇지 지로나는 그 전에도 그 카스테야노스 그때도 라치오로 뜯겨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2년 연속 바뀌고 근데 이제 거기다 보면은 이제 뭐 알레시 가르시아 나갔지 막 뭐 양쿠투 나갔지 사비뉴 나갔지 이건 완전히 다 뜯겨 나간 거예요 진짜로. 무슨 뭐 이렇게 치킨 닭다리 뜯듯이 이렇게 다 뜯겨 나간 거란 말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거를 잘 모를 거고 왜냐하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화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 대중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쵸, 보니까 그쵸. 특히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 뭐 파리 이강인 선수가 뛰는 파리랑 한다고 하면은 야 지로나가 그렇게 잘한다며 오 지로나 한번 볼까? 뭐야 이거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근데 그래도 뭐 저는 긍정적인 거는 애초에 지로나라는 구단이 잘 됐던 거는 프로젝트 단장서부터 시작돼서 하는 프로젝트가 워낙 좋았던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 이 미첼이라는 감독이 굳건하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즌 말미 혹은 뭐 미첼이라는 감독이 언제까지 있을진 모르죠. 근데 그래서 뭐 이번 시즌은 아니더라도 뭐 다음 시즌 본다면은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저는 지금 시점이라 굳이 이렇게 제약을 지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야 이게 막 바뀌었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지만 되려 바뀌었기 때문에 최고점은 더 높아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쵸,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시점에는 솔직히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면 리그 경기도 그렇고 이번 챔스도 그렇고 경기 보면 이게 계속 조금 틀이 달라요. 큰 틀에서 좀 다른 것들을 시도를 하거든요.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이제 미첼 감독이 바르셀로나전 지고 나서 이제 한 인터뷰가 스페인에서 또 굉장히 화제인데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뭔가 이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 왜냐면 그런 걸 내가 뭔가 성취했다는 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프로축구 팀이기 때문에 현재에 살아야 되고 이러한 결과는 뭐 자기한테도 되게 마음이 좋지 않다. 자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번 경기가 다시 한번 보여준다. 나는 최고 탑 레벨의 감독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러죠. 야 지로나로 리그 3위 했으면은 이거 완전 구단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구단 역사에 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뭐 지로나가 챔피언스를 갔기 때문에 유스 챔스가 또 있잖아요. 네. 지로나가 유스 cham스에 나가서 어제 파리 원정 가서 이겼습니다. 지로나 유스 챔스. 그 김민수 선수가 또 뛰었어요. 유스 챔스는 인테르도 맨시티를 이겼습니다. 서력 성공. 4대 2승. 너무 자위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이겼대요. 약간 챔스 결승 서룡 느낌인데요. 어쨌든. 네, 어쨌든 근데 지로나 후배일이 유스 챔스에 나가는 거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엔 이 사람이 이뤄낸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기 끝나고 지고 나서 바르셀로나 이번 시즌 다들 아시잖아요. 뭐 이거 완전 깡패예요. 다 때려 부시는데 근데 그래도 그 바르셀로나한테 지고 나서 자기 합리화나 이런 거 1도 없이 나는 탑 레벨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또다시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또 근데 길게 봤을 때 또 긍정적일 수가 있겠구나 싶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당장의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사실 이제 네네네. 좀 시간 지나고 나면 감독이랑 지로나 구단 자체가 뭔가 만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 맨시티 대 인텔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 오프닝 토크로 다루지 않고 개눈가르 시선에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개눈가르 시선에서 인테르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닝 토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요 토픽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팬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오늘 바로 잡은 게 AS 로마 데로시 감독이 이제 경질을 당했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하는 과정이었나요? 그때 이제 데로시 감독이 해임이 됐다고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유리시 체제로 돌아서면서 이미 훈련까지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로시는 사실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면 어쨌든 소방수로 들어와서 그때까지 성적을 포함하면 30경기 14승 이제 9무 7패 46득점에 33실점 승률이 이제 거의 한 47% 정도에 가까운데 이번 시즌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여기도 승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데로시가 떠나게 됐는데 뭐 팬들이 이야기하는 거로는 데로시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지원
원하는 선수들을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면 뭐 조기에 잘라서 빠르게 팀을 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지원을 꽤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못 거둔 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해임을 하거나 경질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큰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로마 입장에서 특히나 더 그렇고.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돈 많이 쓴 거는 이번 시즌은 무조건 챔스 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초반 몇 경기 안 하긴 했지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건 타이밍이 되게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위에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돈을 지금 얼마를 부었는데 이거 챔스 못 가면은 왜냐면 로마는 대표적으로 그 FFP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클럽이에요. 이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는 클럽인데 그거 끝나서 바로 또 투자한 거야. 이제 야 이렇게 투자해서 챔스만 이제 몇 년 꾸준하게 나가면 그러면 구단 매출도 늘어날 거 그럼 우리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어의 첫 단계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이제 데로시 감독이 지난 시즌에 어쨌든 무리뉴 감독 후임으로 소방수 맡아가지고 잘 해냈으니까 자 그럼 이 프로젝트 간다. 프로젝트 시작 딱 했는데 뭐야 왜 이래? 그러면은 이제 오너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믿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바꾸는 게 나을 것이냐. 여기는 이 로마가 돈 쓴 거 보면 이건 챔스 못 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주요 영입된 선수들만 보더라도 도우비크, 마티아스 술레, 엔조 르페, 뭐 앙헬리뇨, 앙헬리뇨는 이제 지난 시즌에 이미 인디아떴던 선수고. 완전 이적이 된 거고 마리오 에르모소도 있고 훈멜스도 있어요. 에르모스, 후멜스 둘 다 이제 프리로 데려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에르모스, 후멜스는 또 프리 자유계약 선수여서 이 선수들은 이제 연봉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로마가 지금 어쨌든 간에 쥐어짜낼 수 있는 걸 다 쥐어짜낸 거야. 전제는 그거예요. 다음 시즌 챔스를 가야 돼. 그래야 들어오는 매출 수익 증대분이 있을 텐데 그 증대분을 못 가면 이거 다 그냥 나가리야. 그럼 또 FFP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못 버티는 거니까 이 경영진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땐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데로시라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이렇게 약간 소모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할 때 그 얘기 많긴 했어요. 야, 데로시 감독이 물론 지난 시즌 잘하긴 했지만 중간에 와서 잘하긴 했지만 근데 보면은 감독이나 코치로서 무슨 족적을 남긴 것도 아니었고 그치. 하버리그 팀 맡았다 그마저 성적 안 좋아서 잘린 사람인데 과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냥 소방수에서 그쳤어야 됐다. 근데 거기서 네. 그냥 끝내고 이번 시즌 새로 어차피 시즌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좀 명망 있거나 경험 많은 사람 데려와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덜컥 3년 계약을 했죠. 궁금한 건 아무래도 이 워낙 프랜차이즈니까 아. 팬분들 입장에서는 데로시 뭐 3무 1패고 어쨌든 엠폴리전 패배도 좀 아쉽고 하는 상황은 짜증이 났겠지만 그래도 이 경질이 팬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현지 팬들은 엄청 분노했던데요. 엄청 분노했어요 진짜. 데로시가 너무 큰 스타기 때문에 너무 큰 스타라 그걸 왜 로렌츠 펠레그니한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로렌츠 펠레그니가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팬들이 막 덮쳐가지고 너네는 뭐 하고 있냐. 그 주장이잖아 로렌츠 펠레그니 선수들한테. 주장이니까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로마 현지 팬들이 거기 덮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감독자님 너는 뭐 하고 있어 막 그렇게 막 욕하고 막 그랬대. 선수한테 욕하고 네. 다시 감독 데려올 수도 네.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번 시즌 보면은 이제 두서가 없긴 했어요 축구가. 뭘 하고 싶어하는지 잘 모르겠는 축구긴 했어. 데로시 감독 얘기로는 자기는 백스리 잘 쓸 수 있고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맞춰줬는데 정작 뭐 그런 게 잘 나왔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또 마지막 경기가 또 그 퇴장으로 그냥 끝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느리고의 시기보다도 형이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구단에서 이 선수는 사실 평생 기억에 남을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요새도 보면 뭐 램파드도 그랬고 물론 이제 지금의 성적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램파드도 그랬고 뭐 가투소 감독 될 때도 그랬고 보면 뭐 그렇다 할 경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냥 팀의 레전드였었던 선수들을 감독으로 앉혀놓고 성적 안 좋으면 이제 잘라서 결국은 또 분위기 안 좋아지고 이런 뭔가 계속되는 분위기가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저희 염기훈 감독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염기훈 감독은 그렇게 해서 소방수 역할을 결과적으로는 막 100% 성공을 못했던 거죠. 실패했지. 그렇죠. 네. 강등을 됐으니까. 강등이 사실은. 실패한 거야 그거는. 근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잘 달리다가 결국 또 이제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수원은 빠르게 이제 또 쳐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너무 약간 좀 구단 레전드들에 대한 소모가 너무 빠르지 않나. 두 가지 관점에서 아쉬운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해주신 그 레전드에 대한 어떤 정말 소비. 레전드를 그냥 소모품 다루듯이 쓰고 어떻게 보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팬들도 뭐 당연히 이 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4경기만의 경질이면 이 감독을 믿고 시즌을 가기로 했던 보드진도 당연히 욕을 먹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사례, 똑같다고 하기보다는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 K리그2의 성남FC가 이기영 감독을 그때도 3경기만인가 경질을 세 했는데, 경기만 잘랐어요. 소식 보고 느낀 거는, 아니 이기영 감독은 사실 지난 시즌을 냉정히 봤을 때 이 정도 경기력의 결과면은 경질당해도 이상할 게 없다 라고 팬들도 맞아요. 또 제3자의 사람을 축구 팬들도 다 받아들인 상황이었는데, 바뀌었어야 돼. 근데 갑자기 새 시즌에 맡긴 것이 되게 의아했거든요. 얼마나 뭔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반등을 기대하길래 올 시즌을 믿고 가는 거지? 근데 3경기만에 경질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투자를 엄청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감독을 믿고 불안한 감독을 믿고 투자를 감행한 것도 놀랄 일이고, 그거 결국 그렇게 해서 한 시즌 초반에 분위기를 완전히 죽순 것도 놀랄 일이고, 이 판단에 있어서는 뭐 감독도 감독이지만 보드진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 경질로 뒤늦게 수습하려는 작업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즌이 끝났을 때 원하는 결과를 구단이 뭐 내부적인 목표를 저희한테 다 까놓진 않으니까 까놓진 않은데, 구단 내부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뭐 지금 시점에 감독을 교체해서 뭐 이뤄낸다면은 뭐 할 말 없는 것도 맞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땐 그러지 않는 경우가 솔직히 훨씬 많고, 특히 이런 시점에 감독 교체는, 왜냐면 뭐 가까운 예로 이제 첼시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레엄 포터도 있고 방금 그쵸. 저희가 얘기했던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판단 미스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왜 판단 미스라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리시즌 아까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감안하면 이거는 진짜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거든요.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3무 1패인데 3무 1패 당연히 크죠. 1승도 없으니까 승점 3점만 획득을 한 거니까 4경기에서. 근데 사실 이제 막 38경기 치르고 나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5승 뭐 8무 5패 뭐 이렇게 했다고 친다면은 3무 1패가 또 그렇게까지 뭔가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승점 차이가 촘촘하면은 좀 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결과로 자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과정으로 봤을 때, 프로세스로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럴 거면은 애초에 프리시즌을 이 사람한테 주질 말았어야죠. 그리고 그 전에 끝내야 됐다. 네, 그리고 로마가 보시면은 영입된 선수도 저희가 이렇게 쭉 늘어났는데 꽤 많잖아요. 근데 나간 선수도 꽤 많아요. 이게 선수단 자체가 한번 다 갈아엎어진 상태거든요. 갈아엎어진 상태인데 감독을 어쨌든가 프리시즌을 주고 3년 계약을 하고 리그 4경기를 했는데 3무 1패 했다고 자른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독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고, 혹은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문제를 겪을 상황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빈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부 팬들이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시점 중에서 지난 시즌 말미부터 이어져서 리그 성적을 쭉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매우 안 좋아. 근데 그 앞전은 좀 버려두고 이번 시즌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장코치는. 네. 프로젝트가,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건 선수단을 갈아엎는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그러니까 선수가 예를 들어서 능력치가 뭐 한 명이 1, 한 명은 3, 4, 5 해서 그냥 보통은 총합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게임 할 때도 막 이렇게 총 능력치 평균치 돼서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저는 약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죠. 레고 아시잖아요, 레고. 그러니까 레고 보면은 이렇게 막 모양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떤 건 6개 이렇게 이게 있고, 어떤 건 8개 있고 한데, 근데 축구는 저 레고랑 더 비슷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얘가 나가고 얘가 오면 얘는 6피스짜리인데 얘는 예를 들어서 7피스짜리예요. 근데 하나 차이여도 그게 모양이 다르면 아예 기능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안 맞지 그냥.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완제품인데 몇 개를 뺐어요. 부품을 이렇게 몇 개 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를 다른 걸 이제 던져줬어요. 자, 던져줬으니까 됐지. 근데 그 완제품을 다시 똑같이 만들 수 있냐는 거죠. 못 만들어요. 그쵸. 다 부신 다음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돼요. 다 부셔야 돼요. 그냥 다 부시고
아예 A라는 완제품이었다면 이제 A라는 완제품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B가 됐든 C가 됐든 이제 다른 제품을 구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제가 느꼈을 때는 코치 입장에서 감독과 코치의 역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좀 그런 게 가만히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레전드 소모 뭐 이런 거는 그 이번에 차비 이제 막 할 때 시즌 막판에 그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 감독이 세비야 감독할 때 경기 기자회견 끝나고였나 경기하기 전이었나 언급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뭐 관계 없는 사람이잖아요, 따지고. 근데 자기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 레전드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존재다. 왜냐면은 팬들과의 가장 강한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구단이 잘 활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자기가 느꼈을 때는 최근 뭐 10년, 20년 이렇게 쭉 봤을 때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은 구단 레전드를 약간 막대하는 구단이다. 아니 솔직히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하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아서 그래 야 이번 시즌까지 하는 거였으니까 여기서 저는 그러면 솔직히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데로시가 여기저기 뭐 다른 데 감독도 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시점에 4경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른다? 근데 이건 아예 다른 얘기죠. 이게 일단 결국 지난 시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결국 데로시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외부적으로 일단 그게 있어요. 무리뉴를 잘랐잖아. 로마. 그렇죠. 근데 무리뉴 감독이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그 경질될 즈음에선 되게 안 좋았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팬들이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었어요. 인지도가 어쨌든 로마 팬들은 무리뉴 감독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 그 잘리고 나갈 때도 팬들 다 서가지고 거기서 다 막 울면서 막 무리뉴 감독 막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 정도로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로마 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유럽 클럽 대항전 컵을 갖고 와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간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무리뉴라는 큰 빅네임을 이제 내보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쨌든 팬들을 달래줄 만한 사람이 와야 돼, 감독은. 굉장히 적절한 사람이었던 거지, 데로시. 근데 성적도 괜찮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는 솔직히 그 지난 시즌 말미에는 무리뉴 감독 경질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력이 올라왔다가 말미에는 다시 이제 챔스 경쟁을 하다가 그게 안 되면서 이제 좀 내려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럼 보드진은 과연 냉정하게 판단을 했나? 과연 이 감독이 데로시 감독의 역량은 우리가 새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자본을 투입을 해. 그래서 챔스 경쟁할 만한 스쿼드를 만들어주면 이 감독은 과연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했나? 안 한 것 같거든, 느낌이. 안 한 것 같아. 그 안 한 거 갖고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야, 자르자. 이렇게 너무 즉흥적인 결정이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레전드가 그러니까 유럽 구단들이 그러니까 K리그 구단이랑 또 좀 다른 게 유럽 구단들은 막 역사가 뻑하면 다 100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 실제로 일하는 막 디렉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형태든지 자기들 구단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오는 걸 중요시 여겨요. 엄청나게 중요시 여겨. 특히 뭐 거기서 이제 뭐 언어적인 것도 이제 중요한 게 보통 되는 거고. 근데 레전드라는 경우를 데려오는 거 아까 뭐 램파드도 있었고 뭐 제라드 얘기도 나오고 제라드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저는 거기서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간과되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 그러니까 표현을 직관적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조금 쉽게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나. 구단도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고 레전드니까 야 로마 하면은 토티 데로시 아니야. 뭐 볼 게 뭐 더 있어.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감독 혹은 그 감독이죠. 감독으로 오는 거니까 레전드인 감독도 내가 있었을 때 구단과 지금 구단이 특히 뭐 운영 주체가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있으면은 사실상 아예 다른 단체인 건데 서로가 그 관점에서 그냥 레전드니까 잘 모르고 오는 경우가 좀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제가 예전에 레버쿠젠이 그 샤비 알론소 영입한 거 그 세오안에 데려올 때도 이미 만나가지고 산세바스티안 가서 2시간 반 넘게 막 저녁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때 이제 후보에 올려놓고 그땐 채용 안 했지만 그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모르는 관점이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레전드니까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프로세스가 좀 있지 않나. 뭐 이번 데로시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로마도 좀 이게 운영 주체가 이게 비교적 빈번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최근 이제 보게 되면 10년, 20년 봤을 때. 그래서 좀 거기서 이제 뭐 거기서 사실 그리고 맨날 계속 좀 문제를 겪었던 거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친분 있고 좀 알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일할 때만큼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빈번하게 주변에서도 있고. 감독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나 이 팀 하면 내가 이 팀에서 유구하는 게 있는데 선수장학은 무조건 되고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지 이 지도자로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급해지고 무모하지만 감독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는 아픈 결말로 끝나는 모두가 아픈 결말로 맞아요. 끝나게 되잖아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데로시가 경질이 됐고 이제 유리치 체제로 가야 되는 이제 현 상황 속에서 아까 형도 이야기한 것처럼 데로시가 분명 본인이 이제 3백을 잘 구축할 수 있다라는 이 형태의 분명 틀을 잡아놓고 선수들을 영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입된 선수들로 유리치가 충분히 지금 현재 조금 떨어져 있는 AS 로마의 분위기를 바꿔낼 만한 좀 적임자라고 형은 보세요? 감독의 능력만 놓고 보면 유리치 감독이 훨씬 위죠. 왜냐면 수년간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감독의 능력만 놓고 보면 유리치 감독이 더 위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유리치 감독하는 백스리 되게 잘 쓰는 감독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백스리가 아니라 이 사람도 어쨌든 간에 백스리하고 백포를 유연하게 오공하면서 써요. 그게 미드필더를 내리는 방식이 됐건 아니면 한쪽으로 민다 그러죠. 이렇게 풀백, 밀어 올려서. 윙백들 이렇게 밀어가지고 윙백 하나 내리면서 백포 형태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잘 쓰고 그러니까 그 체제에서 이제 많이 이제 처음에 주목받던 게 본조로너 같은 선수가 이제 토리노에서 그래서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일리치 같은 선수도 일리치나 뭐 리네티나 이런 선수들 토리노에서 잘했었는데 이런 선수들이 그래서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로마의 선수 구성을 보면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선수가 꽤 잘 보이고 토리노 시절에 아쉬웠던 건 이제 공격진의 퀄리티가 아무래도 뭐 다른 빅클럽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영입한 선수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뭐 디발라 이런 선수들 생각해보면은 이 공격진의 퀄리티 자체는 뭐 훨씬 좋으니까 그렇죠. 더 괜찮은 결과를 낼 가능성은 많죠 일단. 근데 로마가 이번 이적 시장은 물론 아주 보강을 잘해주긴 했지만 사실 그 이전의 이적 시장을 보면 뭐 FFP와 같은 변수 때문일 수 있겠지만 이적 시장을 좀 답답하게 보내거나 감독이 원하는 보강이 안 이루어지거나 뭐 이런 변수들이 좀 많았던 팀이었잖아요. 선수가 원하는 대로 구성되지 않아도 유리치가 좀 잘할 가능성이 있을지. 근데 뭐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만족이죠. 장기적으로 너 괜찮다. 지금의 선수 너무 좋지. 싸움이 싸워요. 싸워요? 토리노 있었을 어. 때도 그 벨로티 건 때문에 이제 카이로 회장이랑 싸웠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카이로 회장도 보면은 토리노도 카이로 회장이 이게 워낙 많이 터는 사람이라 그 사람도 좀 말이 많으니까 항상. 그 사람도 많이 많고 그 사람 또 돈 많아가지고 또 언론이 또 이 사람 얘기하면 또 잘 물어요 그거를. 감독 입장에 좀 불리해 싸우려면 데라우드티스 회장이랑 비슷해요. 그 사람도 이거 털면 다 물잖아 그냥 언론들이. 그죠. 예, 카이로 회장도 약간 그런 과라 유리치 감독이 이제 그런 거에 약간 답답하긴 했을 텐데 근데 로마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내 트러블이 있을 것 같진 않아. 여기는 여기 그 세리에 이제 미국 자본들 많이 드는데 여기도 미국 자본인데 미국 자본이 약간 또 다른 의미로 냉정해요. 비즈니스적으로 할 건 하고 야 너 안 되면 너 나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 뭐 일단은 감독이 바뀌었고 유리치 체제에 대한 팬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대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AS 로마가 또 어떤 식으로 갈지 봐야 돼요. 이러다가 또 근데 유리치도 몇 경기 안 맞는다고 또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요. 모르는 초반 출발 잘해야 혹시 돼요. 몰라요. 그래서 뭐 AS 로마 데로시 경질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는 드디어 이제 팀을 찾기 시작한 FA 선수들입니다. 저희가 뭐 FA 중에 가장 항상 화두가 됐었던 인물이죠. 아드리앙 라비오. 마르세유로 가게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뉴스였는데 1군 무대도 뛰었는데 마르세유를 가게 됐고요. 2026년까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이적 비화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당초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협상 중이었었는데 협상이 빠그라진 게 엄마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라비오 어머님이 이제 에이전시도 같이 좀 하시는데 그 라비오 어머님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디렉터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디렉터분들과 이렇게 딱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여기서 뛰어야 돼요. 여기 뛰어야 돼요. 아니 거기 말고 여기 뛰어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틀레티코 보드진 디렉터가 진료하다가 그 다음날 협상이 중단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긴 합니다. 아니 이분이 그렇게 축구를 잘하시면 그 프랑스 여자 축구 대표팀이라도 맡아서 감독하시던가. 왜? 아니 근데 만약에 장코치 입장에서 한 선수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엄마가 따라와서 우리 애는 여기 뛰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장코치 생각이 절대 아니야. 그럼 장코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는 실제로 이런 일도 많이 겪어봤죠. 유소년 코치하면 별의 별 경우가 다 있어요. 아버지가 선수한테 비디오 세션을 해주시는 경우도 꽤 많이 봤고. 그러면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하루에 일주일에 4번 5번 보는 사람이고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랑은 집에 그래도 그치.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오래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 퇴근하고 있으면. 근데 영향력이 당연히 아버지 말을 맞아. 듣겠어요, 제 말을 듣겠어요. 그치, 아버지 말을 세죠. 듣지. 네, 그게 안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성립이 양립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예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은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엔 부모님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딱 방금 말씀하신 게 답이죠. 그렇게 축구 잘하면은 이 어머니도 그리고 직접 하시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구단은 스페인 구단들 자체가 유독 또 더 그렇지만 이런 거 절대로 용납 안 하죠. 생각해요. 시메오네가 이런 거 용납할 것 같아요. 아우 절대 성격상. 그러니까 심지어 뭐 협상진에서 그냥 얼추 넘어갔는데 나중에 시메오네한테 이런 얘기가 들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시메오네는 바로 결렬이구나. 시메오네 이번에도 영입 되게 잘했잖아요. 아틀레티코가 영입 다 잘했는데 영입 다 끝나고 나서도 이제 저 중계 준비하면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거 이제 맨날 보는데 기자회견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막 뭐 훌리안도 오고 뭐 갤러거도 오고 막 좋은 선수들 많이 왔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시메오네 엄청 그냥 근데 맞는 말 한 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표정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은 원래 좋은 선수들 항상 와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선수들이 오는 게 아니고 걔네가 내가 어디에 왔는지를 이해하고 있냐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 걔는 자기가 어디에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된다고. 그거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거에 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절대 골 못 보죠. 아니 근데 주변에 사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라비오는 특히나 엄마가 계속 이러는 거고. 마마보이. 네. 그리고 대명이 뭐 붙었고. 찬호 형도 뭐 워낙 잘 알겠지만 이카르디는 이제 그 전 부인 완다면 계속 또 그런 행태를 비슷하게 취하고 있는 아니 거고. 라비오는 문제가 그래서 왜 마르세유를 가냐고. 파리 조그마한 팀 중에 왜 여길 가? 굳이 왜 여길 가? 이것도 어머니가 제가 봤을 때 야 이렇게 된 거 그냥 한번 어그로 한번 제대로 끌어보자. 극단적으로 질러봐라. 야 우리 한번 슈퍼스타가 돼보자 이렇게 된 거 그냥. 아니 그래서 어쨌든 사실 근데 성인이잖아요. 물론 어머니가 에이전트 역할을 하시는 건 맞지만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사 표현을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리 어머니가 이렇게 흔든다고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 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따지고 본인도 보면. 그냥 그게 괜찮은 거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그렇게 거죠. 봐야지. 본인도 괜찮은 거지 그냥 이게. 수긍한 게 아닐까.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진짜로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엄마랑 나와의 관계에서는 얼마만큼 자기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지는 그러니까 뭐 약간 그게 요새 많이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처럼 팀처럼 돼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사실 반항이 아니고 그냥 내 의견을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그게 반항처럼 돼서 엄마와의 관계에선 그런 걸 아예 못할 수도 있죠.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뭐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 라비오가 지금 아틀레티코 못 가서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알고 그럴 보니까. 수도 있지 본인 마음속으로. 엄마 또 극성이어가지고 진짜 나 아틀레티코 꼭 가게 해준다더니 이럴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이 어머니가 저희들이 듣는 소식에 등장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걸로 봐서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좀 꽤 심각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형이 생각하기에는 완다랑 베로니크 둘 중에 누가 더 최악이에요? 이 형한테 물어볼 수밖에 라비오는 없어. 유벤투스 선수였잖아요. 네. 완다는 이카르디는 인테르 선수였습니다. 인텔. 완다가 같아. 제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네.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여기저기 계속 휘둘려서 본인의 뭐 아까 장코치 말대로 뭐 어떤 상황에 처해서 두 선수가 그런 선택을 계속해서 가져가는지는 뭐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두 선수의 선택들이 어쨌든 굉장히 아쉽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올 수 있는 현 상황이라서 이 라비오의 마르세유 선택도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중에 얘가 또 어떤 인터뷰를 할지는 모르지만 뭐 좋지 않은 평가로 받을 거고 파리 생제르맹 팬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뭐 선수들 몇 명 더 얘기하면 이제 앙토니 마샬은 아테네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한때 지금도 그러지만 계속 밈처럼 불리고 있는 그 페리시치. 아우 페리시치. 네. 네. 파리 생제르맹으로 드디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죠. PSV 아인토벤으로 PS와 뭐 자동으로 파리 생제르맹이야 이제. 입에 붙어 있어요. PSV 에인토원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번 시즌 딱 네. 한 시즌만 보는 것 같고요. 베테랑이니까. 예. 페리시치가 이제 이적 단계에서 전 아인토벤 선수였었던 둠프리스에게 좀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 사실 누구한테? 그래도 전에서 뛰었으니까 예, 전에 뛰었으니까 형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뭐 형은 더 어느 정도 가깝긴 하겠지만 인테르도 뛰었고 바이언에도 있었고 토트넘에도 있었잖아요. 세 분이 생각하기에 페리시치에 대한 인상 준수한 플레이어였다. 딱 그 정도?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 황금 세대의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 정도. 저도 참 성실하게 뛰었고 왜냐면 멀티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도 크로아티아의 그 월드컵 때 페리시치가 중요할 때마다 항상 한 방씩 해줬던 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승부사 기질이 있는 아주 성실한 멀티 플레이어로 정의를 내려요 항상. 그냥 이런 선수 있으면 물론 말미에는 당연히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 기복도 생기기 마련이니까 우리 눈에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던 적도 물론 없진 않지만 좋은 기억이 참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페리시치 볼 때마다 이런 선수 있으면 팀이 참 편하겠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극강의 양발. 아. 극강 양발이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높게 평가하는 게 굳이 표현하자면 팀플레이어. 그러니까 1대1이 좋은 선수인데 왜 팀플레이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 콘테가 윙인데 백스리에서 백파이브 이 윙백으로 만든 선수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둘 있잖아요. 페리시치랑 그 모제스. 모제스 있는데 모제스는 제가 예전에 글 썼던 거 일본어로도 번역돼서 나온 거에도 제가 모제스 인터뷰도 인용해서 썼지만 그게 보통 1대1이 좋은 선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막 빠르고 터치라인 따라서 돌파하는 선수기 때문에 사실은 공 없을 때 팀이 수비를 할 때 뭔가 기여한다는 데 있어서는 조금 수동적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뭐 선수들 지도해봐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거의 백파이브를 했을 때 윙백을 하는 건 그거에 완전히 대척점에 되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사 관점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긴 거리를 뛰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신체적 오는 부하도 다르고 그런데 모제스랑 페리시치는 그런 느낌이 전혀 1도 없이 그게 완벽하게 변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또 팀플레이어라는 단어가 좀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콘테 감독이 이제 페리치를 윙백으로 쓴 건 맞죠. 그러나 만족을 못해서 바이언을 갔습니다. 그 콘테는 디마르코도 안 썼어. 그리고 결국 페리시치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잘하는 왼쪽 윙백 페리시치 그거 시모네 인자기입니다. 시모네 인자기 감독 첫 시즌에 그때 페리시치가 너무 잘한 거야. 얘가 이렇게 잘했어? 야, 다 실패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콘테 그래가지고 0대로 온 거 아니야. 페리시치 마음에 안 들어. 너 바이언 가. 뭐 이렇게 하고 콘테 비라기도 쓰지 않았나? 비라기 썼었죠. 네, 그래서 비라기. 그때가 이제 비라기가 와가지고 이제 그때 피오렌티나에서 달베르하고 이제 마딤대 해가지고 맞서업 해가지고 맞아요. 마딤대 해가지고 맞아요. 달베르하고 또 걔도 하여튼 비라기는 또 유스 출신이라서 그래서 막 맞아요. 욕은 막 못하겠는데 비라기도 키는 좋아. 비라기랑 디마르코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좀. 그 느낌이 비슷한데 네. 비라기는 키가 이제 좀 큰 선수고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디마르코가 훨씬 똑똑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안 썼다. 아니 그냥 콘테는 그냥 디마르코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나 봐. 파르마 임대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페리시치는 지금 아인토벤으로 이제 새 팀을 찾게 됐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명의 선수들은 팀을 구했는데 아직 팀을 못 구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뭐 라모스,
마팁, 델리알리 뭐 이런 3명의 선수들은 아직 팀을 못 구했는데 뭐 계속해서 아무래도 좀 팀을 구해 나가지 않을까. 아, 실력이 없는 라모스는- 선수들은 아니니까. 한 시즌 쓰기 좋아요. 라모스 근데 아. 유럽 고집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38세라는 나이가 좀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리고 어쨌든 고주급자고. 고주급자 주급도 아. 세죠. 아. 본인이 주급 다 포기하면 되지 근데. 그런 가끔 있거든 진짜. 근데 이 정도 되면 진짜 어. 본인이 약간은 희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희생해서 링가드처럼 센터백 필요한 한국으로 오는 건 어때? 한국으로. 여기 무슨 뭐 사기 맞았나? 뭐 코인 투자는 잘못됐나? 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가 FA로 계속해서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주요 선수들의 이적이 있거나 하면 또 체크해서 나중에 히든풋볼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그러면? 네, 이제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 히든풋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